지금 우리 경남이 많이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학교 급식을 끊어버리는가 하면 공공의료시설이 태부적인 경남에 그나마 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어 도정을 팽개쳤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자가정제 10년 동안에 수십조의 돈이, 엄청난 돈이 햇볕정책으로 포장되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 지금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당 이석기 전 의원은 민정수석 문재인 후보가 가석방도 모자라서 복권까지 시켜줘가면서 홍준당의 이석기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 이재정 의원을 또 초대를 했습니다. 이재정 의원과 함께 문재인 캠프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심정숙 차장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오늘 부산, 경남, PK를 집중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안철수 후보와 고향이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금 박빙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찾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됐지만은 친노 바람이 확 불었고요. 네. 보시다시피 아주 차이가 다 전국에서도 조금씩밖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가 정말 아주 초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런 그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저는 사실은 이재정 의원이 앞에 계시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경선이 딱 끝나고 본선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안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인사를 할 줄을 드려야죠. 예. 제가 지금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네네. 더 편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심정수 차장 이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고 나올 것인지 예상을 했냐라고 하면 어떤 후보도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양자가 이전보다는 차이가 덜 나게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경선 과정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내에 다른 세력들을 껴안는, 다른 지지자들을 껴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추이는 충분히 제가 추단할 수 있었던 예측 범위 안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어쨌든 이 안정적인 지지가 지속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이 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점검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치고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박빙으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는 곳이 바로 안보관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해주고 국회의원 문까지 열어줬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안보관에 대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보관에 대한 전략을 지금 좀 바꾸고 있는 중이지요? 네. 질문을 조금 교정을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안보관이 약점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네. 아니면 정책적인 약점이 아니라 네.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허상들을 만들어내는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네. 그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가장 손쉬운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보수 세력의 지지도 온전히 다 못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문제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면에 있어서 기꺼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수 없는 표심 때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라는 캐릭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무게감 있게 보수 세력의 중심적 가치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후보가 이렇게 안이한 선택,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한 고리였던 예전의 구시대의 프레임으로 또 안보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부족한 것이 안보관이 아니라 늘 그것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공격의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고 그 패착을 홍준표 후보가 거듭하고 있고 모든 논제에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공격으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대신해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안보관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 상대 캠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보관에 대한 약간 변화, 전략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보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이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옳다.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뿐만 아니라 핵을 고도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일단 북한 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나간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우리 하종대 위원께서 질문하실 게 있다고 손을 드셨어요. 예.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1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방금 TV에서 본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강행하면 안 된다. 다음 정부에 넘겨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계속한다. 물론 전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다면은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거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걸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 바뀌었는지라고 또 전제를 하시고 질의를 하니까 제가 또 질문을 교정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연속된 발언이 하나의 입장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를 깔고는 말씀하셨지만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졸렬한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이 사드 배치의 효용성 등 전문적인 판단에 있어서 숙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지금 북한 6차 핵실험이 앞두어진 상황에서 6차 핵실험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 사드 배치가 아니라 그 어떤 군사적 전략도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호한 통치권자로서의 어떤 다음 수순에 대한 경고적 발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드 배치의 배치 여부에 관련해서만 선택해 보실 문제는 아니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요. 네.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군사적인 전략은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 됩니다. 강하게 하면 되지만 안보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보의 강자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라고 생각하지만요. 10년 무능이 바로 경제 무능뿐만 아니라 안보 무능이었습니다. 안보는 그렇게 단순하게 강한 자, 무기를 많이 들고 있는 자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국방 더하기 외교 그리고 고도의 정치화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기 대 무기의 문제로 물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핵이 고도화된다면 사드 배치도 될 수밖에 없다. 또는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라도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핵 고도화를 막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생각.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된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이 6차 핵실험 전에 5차 핵실험까지 이미 북한은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핵 보유국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5차 핵실험까지는 북한이 핵 보유를 지금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간의 보수 정권의 안보 정책을 미뤄보더라도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퍼주기 해서 핵 개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퍼주기 중단했습니다. 퍼주기 중단한 10년간의 북한의 핵기술 상황은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핵 고도화를 막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예, 할 수 있었나요? 선택했나요? 사실상 안보에서는 무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핵 고도화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향후 그것들이 정말 공격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기 이전에 대화나 외교나 기타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동원해 막을 수 있고 충분히 방어해야 된다는 전략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6차 핵실험 되기 전에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완성이 되면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그건 단언적으로 아닙니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예. 사드 배치가 북한 핵 고도화, 그다음에 핵 무기에 대한 절대적 방어 체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그런 모호하다는 단순한 질문이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드인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기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드의 할아버지라도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필요성에서 효용성에 의해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사드가 모든 것이냐 얘기하는 이런 네. 문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 물 한 모금 드시고요. 네, 여기는 목말랐습니다. 지금 뭐 TV 토론회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재정 대변인을 모시고 캠프 쪽의 분위기를 지금 명확한 입장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드의 효용성을 잠시만요. 결국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부터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네. 함께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면은 핵실험을 계속하면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유,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다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순간 까먹었는데요. 네,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비난도 많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캠프에서요. 자, 친문 패권주의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 출발부터 삐걱댔던 선대위 구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박영선 의원 측 그리고 또 안희정 캠프 측 사람들 용광로 선대위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출발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경선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첫 번째 선대위 구성에서 절차적으로 다소 저희가 미흡했던 지점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당 내에서 어떤 진영의 인선이건 불문하고 네. 의사가 확인이 안 됐다든지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광로 선대위 자체가 삐걱거렸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오늘 11일 저희가 다시 선대위 인선을 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당의 이제 중요한 위치에 배치가 되었고요.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고 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여러 공약과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에도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는 등 향후 아직도 부족한 인선들이 있어서 주 보완해 나갈 계획이긴 합니다. 네, 그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연세 지긋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나이든 노인네가 그냥 적폐 대상이 돼버렸냐라는 이야기를 어르신이 하는 거를 저도 들었는데 적폐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어디까지를 적폐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문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적폐 청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 횟수를 줄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적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부족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적폐는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이 붕괴된 각 지점에 쌓여있는 그 폐단들을 해결해야지만 새로운 미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썩은 기둥하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상 사람이나 어떤 집단,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소통을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 또는 다른 언어로 다른 상징을 들어서 보다 더 편하게 설명드려야 한다면 그런 지점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소 그런 적폐청산의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었다면 다른 용어로 저희가 보강해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거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최고위원이 나와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 딸의 재산 공개 내역 다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꼭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취업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딸 재산 공개 법적으로 안 할 수 있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니다. 그러면은 왜 문재인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해창 아들의 병력 비리, 최순실 딸의 입학 비리, 문재인 아들의 취업 비리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죠. 자, 저는 취업특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 됐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딸의 재산 공개 내역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 되지 않았나요, 이제? 물론이죠. 저희가 지금 대변인 논평에서 거의 매번 나가는 것이 네. 아주 사소한 트집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는 취지의 논평이 나가고 있어서 세력. 네. 그렇게까지 지역적인 부분을까지 검증이라고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내부적인 토로가 있을 정도로 충실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10년인가요? 두 번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 2010년이라고 한다면요. 2010년에 고용부 감사는 소위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당시입니다. 누구 봐주게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죠. 네. 그 과정에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태경 의원이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원본이 아니다라는 식의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라고 들이밀었는데 2007년 6월 그렇죠. 감사 보고서를 얘기했죠. 이제 들이밀었는데 정작 그것 역시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짜 뉴스까지 돕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심지어 돌기까지도 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님께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에 대한 검증은 응당하고 그리고 그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저희가 차라리 풀고 해결하는 것이 되려 선거에 저희 후보의 지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연 말단적이고 토시를 갖고 잡고 늘어진다든지 이미 합리적으로 설명이 다 된 부분까지도 재차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도 필요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명하는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과연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통쾌하게 느낄 정도까지 해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명하는 사람이 아무리 해명을 다 했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 그것도 해명이 다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지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말했던 문재인 후보 공격을 받아왔었는데 이에 본인의 고집을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카메라에 잡혔죠.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요즘 이제 새로운 분야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너무나 이제 어려운
그런 외국 용어들이 많아서 사실 회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쉬운 그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차세대 오지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저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봤는데 일부러 그렇게 읽으셨다면서요? 일부러 읽은 건 맞으시죠? 저는 제가 수행 대변인이 네. 아니고 네. 사실상 캠프의 대변인으로 인선된 건 오늘자이긴 한데요. 문재인 우리 후보님의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굳이 뭐 뚝심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고집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3G 사태 당시에 3D 사태 당시에 그것을 비난하던 측면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 문제의 일련의 선상에서 바라볼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와 함께 5G를 5G라고 읽은 문재인 후보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하정대 위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한 게보다 저는 네. 저거는 진짜 좀 그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요. 저거를 뭐 3G로 읽었건 5G로 읽었건 네. 3D로 읽었건 네. 뭐 저거 자기가 좀 편한 걸로 읽으면 되는 거지. 저거 만약에 60, 70대 노인분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거 5G라고도 읽지 못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왜 그렇게 아니냐.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읽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코 넣기 이런 것도 구석 차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북한식 용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네. 북한에서 우리말화 한 거죠. 우리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말화 하려고 한 그런 노력은 저는 높이 평가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걸 우리말화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네. 외국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네. 우리말화하는 것이 국립국어원이나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정대 의원님 아까 사드 갖고 너무 강하게 공격하신 거 미안해서 지금 감싸고 도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네. 분명하게 사드 부분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재정 부대변인 얘기를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별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뭐 질문할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1위를 상당 부분,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지켰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의도치 않게 민주당 측에서는 달갑지 않게 양강 구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어떤 지점에 있어서 뭐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지, 부족했던 점이 뭔지 당연히 점검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 사실상 지금 보수 세력이 기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보수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로 가고 있다는 지점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가치가 보수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보수의 정립을 위해서 이것이 국민이 단순히 문이 아닌 선택이 아니라 정책을 고려하면서 보수의 정말 마음이, 표심이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 지평이나 정책적 가치가 보다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어떤 형국이 이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그런 고민들도 해보고요.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저희는 아프고 아주 무겁게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있고 캠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고 싶지만 앞전에 김영환 최고위원의 방송 시간과 저희가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